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좋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오, 여러분 소리 들려요? 오케이. 은채도 소리 들려요. 수민이도 들리고. 오케이. 도훈이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연력학입니다. 자, 콜스 9 연력학 챕터에 뭐 교재가 나가 있긴 하지만 우선 그 거의 교재 보는 일은 지금 당장은 없을 거예요. 그냥 거의 이제 설명하고 필기만 있을 거니까 쭉 이제 또 잘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우선 이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아야 우선 첫 번째 자, 연력학에서는 이제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첫 번째 시스템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개라고 하죠. 그럼 시스템이 뭐야요? 야요 뭐야요? 시스템. 바로 이건 연구자의 관심. 연구자가 이거 하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돼 있는 그 교재에서는 이 자리에다가 interest 이 단어가 딱 나와요. 그래서 연구자가 관심을 두는 대상, 그걸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럼 당연히 시스템은 뭐라고 할까요? 시스템은 시스템은 사람마다 다 똑같나요? 모두 다 다른가요? 사실 시스템은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개라고 하는 것도 연구자마다 다 다르게 정할 거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연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개는 다양하게 정해지겠지만, 그래도 왜 우리가 뭐 물리다, 화학이다, 생물이다라고 하는 어떤 대강의 학문 영역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그 대강의 학문 영역에서는 보통 거의 비슷한 영역의 개를 관습적으로 정한다고요. 그렇다면 화학에서는 이 연구자의 관심이 대표적으로 뭐겠어요? 바로 어떤 화학 반응 그 자체를 보통 그래서 시스템으로 두는 경우가 많죠. 어디서? 화학에서는. 물리는 물리 반응일 거고요. 생물은 뭐 생명체겠죠. 자, 그것에 대해 두 번째 서라운딩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주위, 주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럼 저 서라운딩의 뜻이 뭘까요? 이 서라운딩의 뜻은 첫 번째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서라운딩을 정의합니다. 마치 이진법에서 0이 아닌 걸 1로 정하듯이 저렇게 시스템이 아닌 걸 서라운딩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둘은 시스템과 서라운딩은 서로 교집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집합이 없죠. 서로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스템과 서라운딩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universe라고 하고 번역은 우주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서로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더하면 전 우주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일단 이 서라운딩의 또 하나 중요한 속성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관찰자가 서 있는 곳입니다. 관찰자가 서 있는 곳. Where the watcher is standing. 관찰자가 있는 곳이 어디다? 서라운딩입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시스템을 어떤 화학 반응 그 자체로 둔다면 그 화학 반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200기압 온도를 뭐 300도씨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요. 그럼 200기압 300도씨면은 엄청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반응을 연구하겠다고 200기압 300도씨 조건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죽어. 죽으면은 관찰을 못해. 그럼 내가 죽으면 연력학이 뭔 소용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관찰자는 철저하게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자연과학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관찰자가 서 있는 곳이 서라운딩이라는 얘기는 자연과학이란 철저하게 간접적 학문이에요. 대상을 직접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간접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찰자가 서 있는 곳이 자연과학은 간접적 연구다.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결국 관찰자가 측정하는 것은 모두 다 서라운딩의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그 서라운딩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상황을 짐작하는 것. 이게 자연과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하고 전쟁 났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났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전쟁 나는 거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모르죠. 근데 뉴스 신문에서 얘기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난 걸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뉴스하고 신문이 전달하는 것도 사실 직접적 전달이에요, 간접적 전달이에요? 매체라고 하는 게 바로 전형적인 간접 전달 방식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전 지구의 모든 언론들이 합심하여 내용을 조작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데 그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된 내용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살포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자, 되게 황당한 얘기 같지만 실제 가서 본 게 아니라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언론사가 얘기하는 걸 언론사가 진실을 얘기한다고 믿을 뿐인 거지 우리의 믿음과 별개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인 정보인 건 아니에요. 무조건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간접적인 정보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건 다 간접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냐면 난데없이 저번 주에 먹었던 칼국수 값이 6,000원이었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7,000원이 됐어. 갑자기 칼국수 값이 1,000원이 오른 거야. 우이씨 뭐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 세계 최대의 곡창 지역이야. 전쟁이란 밀을 수출을 못해.
전 세계 밀가격이 올랐어. 그러면서 나는 그 칼국수를 먹으면서 우이씨 칼국수 이게 올랐지? 전쟁이 나긴 났나 보다 라고 짐작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느끼는 건 대한민국에서의 칼국수 값을 칼국수 값을 내가 직접 측정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측정하는 건 서라운딩의 데이터라고 했죠. 내가 알고 있는 건 대한민국의 칼국수 값이에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짐작하는 거죠. 뭐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연력학인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은 철저하게 대상에 대한 간접 적용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즘 갑자기 어제 그제 있었던 일 중에 완전 짱나는 일이 진짜 내가 뭔가를 구매를 딱 하려고 했는데 분명 1,000원짜리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까지 1,000원짜리 물건이었는데 딱 이번 주에 딱 구매를 했는데 1,400원이 된 거야. 뭐지? 이 회사 미쳤어? 봤더니 환율이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100원 원달러에서 1,400원대로 올라간 거 아세요? 원달러에?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갔죠. 대한민국 원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권 전 정권에서는 환율이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정권 집권하자마자 환율이 팍 뛴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 이유가 있는데 이건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뭐라고 했건 간에 가장 정확한 정보는 증권가에서 떠도는 정보가 가장 정확한 정보. 왜? 이게 걸려있잖아. 그래서 증권가의 정보가 사실은 개구라 개뻥인 것도 있지만 증권가의 종합적 정보는 가장 신뢰할 만해요. 왜? 개개인이 이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권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현 정부의 잘못이거든요. 현 정부가 잘못해서 환율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나는 다행스럽게도 증권을 안 하기 때문에,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주식에서 손해본 건 없는데 내가 사야 되는 물건이 있는데 저번 주까지 이거였거든요. 불과 3, 4일 만에 이렇게 환율 때문에 가격이 제조되고 얼마나 열받던지 진짜 미쳐버려 진짜. 알겠죠? 이게 환율 이거 갑자기 경제 얘기하니까 갑자기 최근에 있었던 가장 빡 도는 사건 중에 하나 이거가지고 진짜 미쳐버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투표를 잘못하면 내 지갑에서 돈이 이렇게 쓸데없이 나간다고요. 미쳐버려 진짜. 가격은 똑같이 1달러짜리인데 1,100원 여러분 열 받겠어요? 열 안 받겠어요? 미쳐버려 진짜. 진짜 솔직히 대통령이 누가 되건 뭔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직접 벌어지면 정말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투표를 잘해야 된다니까. 하여튼 그래. 대통령이 누군지는 상관은 없는데 투표를 잘해야 이런 일을 안 당한다고요. 왜 현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졌느냐를 궁금하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요. 그럼 내가 몇 마디 커멘트를 해드릴게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언론이 되게 잘못 얘기하는 것도 있다고. 대한민국 언론만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일으켜가지고 러시아가 무조건 나쁜 놈이고 무조건 러시아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죠. 놀라운 사실은 러시아 루블알은 지금 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요. 러시아 루블알은 점점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입니다. 대한민국 언론만 보면 러시아는 안 좋고 러시아는 나쁜 짓만 하고 러시아는 안 좋을 것 같죠. 거짓말입니다. 다 개구라 개뻥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계속 지속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쟁이 러시아에게 손해다? 절대 아닙니다. 러시아에게 굉장히 유리한 뭔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루블화는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그걸 가장 먼저 하는 사람들이 금융맨들입니다.
금융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루블하고 굉장히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절대로 직접 믿으시면 안 돼요. 네이버에 쳐보세요. 러시아 루블화 환율 연동. 그러면 러시아 루블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다. 어쨌건 간접 관찰. 그 다음 두 번째 가역, 비가역. 자, 가역은 뭐냐면요. 영어로다가 레바시블 이라고 쓰는 건데 바로 내부와 외부 사이의 평형 이 매 순간 이루어지는 변화의 과정을 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부가 뭐고 외부가 뭐겠어요? 내부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외부는 서라운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라운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변화의 과정이 매우 느립니다. 매우 느리고요. 사실은 이상적인 경우 그 시간이 무한시간 걸리는 겁니다. 변화의 시간이 무한시간이다? 이 가역 과정이라는 건 실존하는 거겠어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겠어요? 바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변화 과정을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평형은 두 가지예요. 바로 압력 평형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열 평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압력 평형. 자, 처음에 내부가 뭐 10기압이었다고 칩시다. 자, 압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온도는 변치 맙시다. 온도는 일정하게 하고 압력이만 변한다고 합시다. 그럼 내부 10기압이었고요. 외부 압력을 10기압으로 주었습니다. 그럼 이때 이 피스톤은 어떻게 되겠어요? 스탑, 멈추겠죠? 그리고 여기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뭐라고 이제 팽창을 시킨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V1이라고 했을 때 저 피스톤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옵니다. V2라고 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1atm이 되었습니다. 외부 압력이 1atm입니다. 이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스톱이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1atm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피스톤에서 가속도는 얼마겠습니까? 0이겠죠? 이때도 피스톤의 가속도는 얼마겠습니까?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으니까 0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다? 바로 일종의 가속도가 0인 변화, 그걸 압력 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0인 변화라는 얘기는 이 피스톤이 어떻게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피스톤의 등속력으로 빠져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피스톤이 빠져나올 때 속력이 일정하게 가속도가 0이 되도록 빠져나오면 내외부 압력이 항상 일정할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때 절대로 등속
절대로 등속력일 수 없는 구간이 있죠. 바로 어디냐면요. 스탑한 상태에서 저 상태로 바뀌어야 되니까 어쨌거나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움직이다가 등속으로 움직이다가도 이 상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등속으로 움직이다가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 있다가 움직이는 순간, 그다음에 움직이다 등속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움직이다 쓰는 순간은 절대로 등속 뭐냐면 가속도가 0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순간마저도 가속도를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변할 때 시간이 무한대 걸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서 있다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다가 서도 걸린 시간이 무한되면 여기서 생기는 미소한 가속도를 0으로 여기서 생기는 미소한 가속도를 0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실은 이상적인 과정의 가역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외부의 압력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뭐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을 항상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대해서? 요 가역 과정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가역 과정은 피스톤 하나 빼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뭐 3억 년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이런 건 존재하겠어요? 존재할 수 없겠어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열평형은 이거예요. 열평형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여기 물 있고 수증기 있다 칩시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가열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가열하면 물 좀 작아지고 수증기 많아지겠죠. 반면에 이렇게 냉각시키면 수증기 줄어들고 물 많아지겠죠. 무슨 말 알죠? 그럼 이때 요거 이게 뭐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런 걸 상경계라고 했었죠? 열평형은 뭐냐면 바로 저 상경계의 등속력 운동이에요. 저 상경계의 등속력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게 바로 열평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열하면 물의 양이 줄어들고 수증기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가열을 해서 물의 양을 줄이는 이 순간은 무조건 가속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냉각을 시켜서 수증기를 다시 물로 바꿔서 거꾸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수증기가 냉각이 돼서 이 상태가 되면 가만히 있는 상경기가 서 있다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움직이는 것도 가속이죠. 그 가속이 없는 상태로 냉각도 되고 증발도 되고 응결도 되고 증발도 되고 하려면 이때 여기에 열을 준다거나 열을 빼앗거나 라고 할 때 어떻게 열을 주고 어떻게 열을 빼앗아야 되겠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역시나 무한되어야 돼요. 가열을 해도요 아주 저온으로 살살 가열해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 상경이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변하겠죠. 이게 가역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럴 때 어떻게 된다? 내부의 온도가 외부의 온도가 되는 거예요. 즉 시스템의 온도가 서라운딩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가역 조건인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자, 비가역에서 두 번째 비가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비가역은 뭐겠어요? 말 자체가 여기 있는 비자 자체가 낫이잖아요. 가역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바로 내부의 조건과 그러니까 내부의 정보와 외부의 정보가 같지 않은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속 변화가 생기는 구간이죠. 즉 뭔 말이냐?
여기 10기압이고 10기압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10기압인데 이걸 1기압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10기압이고 여기 1기압이면 여기가 더 고압이니까 피스톤이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피스톤이 슝 빠져나오겠죠. 압력 차이가 나면 피스톤에 힘이 걸릴 테니까 피스톤이 가속해서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된다? 피스톤이 가속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변화에서는 시스템의 온도와 압력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우리가 뭐를 가열했는데 온도가 90도다 라고 하는 건 무조건 온도는 외부 온도예요. 근데 어떤 대상을 90도로 가열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90도로 가열한 다음 한참 내부로 둬서 그 내부의 상태에 상경계 변화가 일정하게 변화가 없이 유지되도록 상평형을 유지되도록 한 상태로 만들었을 때 그 온도가 바로 내부 온도 90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력학에서 측정하는 모든 정보는 압력이 됐건 온도가 됐건 전부 다 서라운딩 거예요. 근데 그게 가역이고 평형을 이루었고 열평형이나 압력평형을 이룬 상태에서만이 내가 외부에서 내가 측정하고 있는 혹은 내가 주고 있는 온도나 열이나 압력 이런 것들이 내부의 온도나 압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절대로 시스템의 정보를 직접 측정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의 정보를 측정하려면 이런 식의 가역적 과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시스템의 정보를 절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연력학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A 그 다음 3 에너지 보존. 자, 연력학 제1법칙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수식 뽀로뽀로뽀로뽀 짜잔 요거 사실 이제 이게 영재고나 과학고에서 연력학을 배우게 되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배우는 수식이죠. 하지만 입시에서는 이 수식 자체를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정성적인 의미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뭐 수학적인 표현들이 있거든요. W는 마이너스 PX dV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NCV 델타 dV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입시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입시에서는 요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표현만 나오니까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때 이 표현에서 알아두실 게 바로 첫 번째 E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내부 에너지죠. 내부 에너지. 뭐 내부 에너지. 얘는 뭐 시스템이 가지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입니다. 뭐 이런 정도만 뭐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Q 바로 heat. W 먼저 합시다. W work 일이죠. 일. 자, 일.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 일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은 바로 대상을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의 영어 표현으로는 organized motion 요거를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연력학적인 그러니까 고전역학적인 정의로 뭐 예를 들면 뭐 힘에다가 변이를 곱하고 뭐 그거 맞는데
그게 이제 정성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organized motion. 이건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조직된 움직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일을 한다거나 혹은 얘가 나한테 일을 해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 분필이 내 손바닥에 일을 해줘서 충격을 탁 주게 된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얘를 이렇게 하면 내 손이 얘한테 일을 해가지고 이놈을 이렇게 만든 거고요. 어떻게 뭐 중력에 대해서. 그럼 이때 일을 했다, 뭐 일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다시피 일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거를 그 정성적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분필인데 분필을 구성하는 이 안에 물질들이 있을 수 있겠죠. 바로 칼슘, 뭐 CO3 이온들이 있을 건데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건 이렇게 하건 얘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나 이온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다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죠. 그걸 organized mo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organized motion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일이 출입이 될 때는 무조건 그 대상의 무게중심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자, 뭔 말이냐? 얘를 이렇게 움직이건 얘를 이렇게 움직이건 뭐가 직접적으로 움직인다? 이 녀석의 무게중심이 직접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일이 출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 출입은 그 대상의 무질서도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입자들이 다 같이 움직이니까요. 아시겠죠? 이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저기는 열. 자, 얘는 이제 heat라고 쓰고 이제 보통 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자, 이 녀석은 뭐 말은 다 같고요. 얘는 뭘 유도하냐면 바로 요걸 유도합니다. chaotic motion. 우리말 번역은 무질서 운동이에요. 그럼 무질서 운동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organized motion이 아닌 게 무질서 운동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그 무질서 운동 바로 그 대상의 무게 중심은 안 변합니다. 그게 무질서 운동입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인가 싶겠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무르가 있습니다. 무르. 자, 무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막 가열을 합니다. 그 말 자체가 가열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열이 이제 쿡쿡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막 들어가죠. 말 자체가 가열이잖아요. 뭐 열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이런 걸 초등학생 때 실험하면 이때 여기서 이제 극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막 넣죠. 이렇게 막 넣어요. 초등학교 그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톱밥이요. 톱밥. 그러면서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움직이죠. 막 톱밥이.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 거니까 모션이 맞다고요. 모션이 맞지만 얘네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요 대상의 무게중심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리가 있나?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무게중심이 가열했는데 변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열을 가하고 있는데 물이 끓다 말고 물의 무게중심이 변한다.
그럼 얘는 무슨 말이겠어요? 물을 끓이기만 했는데 물이 갑자기 붕 뜨는 거야. 공중부양. 이게 무게중심이 변하는 거지. 근데 그런 일은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지죠? 그럴 때 공급된 에너지를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이 열은 무질서한 운동을 유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이 공급되면 그 대상의 엔트로피 이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즉 열을 받아들이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열을 내어놓으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뒤에서 좀 더 얘기할 테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제 아주 많은 얘기를 좀 간단하게 추격해서 하고 있는 중이라 딱 입시에 필요한 정도만 자 포인트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더모 케미스트리. 더모 케미스트리. 우리말 번역으로는 열 화학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1 바로 엔탈피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죠.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얘는 수능화학 2만 공부해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쓸 때 어떻게 쓰냐면 H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수리적 정의는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그 대상의 내부 에너지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뭐 입시에서는 더 자세히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그 내부 에너지 E고요. P는 그 대상의 압력, P는 그 대상의 부피입니다. 그래서 E 플러스 PV가 엔탈피의 수리적 정의인데 이건 입시에서 안 나옵니다. 뭐만 나오느냐? 요것만. 바로 등압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이 바로 엔탈피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량을 Q로 표현한 거고요. 엔탈피 변화 이거를 델타 H 이렇게 쓴 거죠. 이때 등압이라는 말을 P로 쓴 거고요. 그럼 여러분 등압이 뭔 말일까요? 등압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미션을 받아서 화학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선 화학 실험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죠? 나 역시 지구에 있잖아요. 지구 일기압 대기 중에 있죠. 그럼 내가 시약장에서 케미컬을 꺼냅니다. 이거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니까. 딱 꺼내야 되는데 이때 이 녀석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구에 있죠? 지구 일기압 중에 계속 눌려 있잖아요. 그럼 일기압 쪽으로 들고 와가지고 자 그릇을 준비하고 탈탈탈 부어요. 자 어디서 해요? 지구에서 하죠. 계속 일기압이 누르고 있죠. 대기압이. 그런 상태에서 물도 붓고 열을 가해서 휘휘휘 저어가면서 반응을 시킵니다.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구에서 하고 있죠. 계속 일기압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반응도 진행시켰고 반응도 완결시켰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등압 과정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구에서란 뜻이에요. 즉 등압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독특하고 특별한 조건일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이 지구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액티비티는 다 등압 과정인 거예요.
즉 이 말을 조금 더 의역해서 바꾸면 이거예요. 지구에서 측정된 열량은 엔탈피 변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치자면 이 엔탈피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서만 쓸 수 있는 거란 얘기겠어요.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란 얘기겠어요.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되었다. 냠냠. 그래서 사실은 요 수학적 정의에서 등합과정이라고 두고 요 놈을 이렇게까지 유도하는 수리적 과정이 있거든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왜? 면접관이 추가 문제 등에서 이런 걸 물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열량 측정한 게 왜 엔탈피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대답은 등합과정 지구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말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합니다. 수능 같은 데서도 계속 나오는데 그걸 학교에서는 그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걸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교수들은 민감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반응열. 열? 지구면 뭐죠? 지구에서는 그 열이 바로 반응 엔탈피죠. 자, 이 반응열 혹은 반응 엔탈피 구하기가 있는데 요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줄게요. 헤이. 에잇. 에잇. 1, 2. 2. 반응열, 반응 엔탈피 구하기. 4. 드리에 자, 이 반응열 혹은 반응 엔탈피 구하기를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입니다. 자, 쓸 때 뭐라고 쓰냐면요. 델타 HF 노트. 자, 우선 여기서 A, 표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원래 표현은 스탠다드고요. 그걸 우리말 표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조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일 수는 있는데 표준 조건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1ATM.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순수 고체, 그다음 순수 액체, 다른 게 섞여 있지 않은 거. 그다음 용액상 용질 농도 1몰. 그리고 기체 혼합물에서 부분압 1ATM. 그리고 온도 25도씨.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말이 바로 표준입니다. 그래서 저런 조건에서 측정된 어떤 엔탈피 변화인데요. 두 번째
생성, 영어 표현으로는 포메이션이라고 쓰는데요. 그 포메이션에 F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두실 건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생성 반응은 뭐냐면 표준 조건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호돈소. 자, 표준 조건이니까 요거요. 뭐 1몰, 1기압, 25도씨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준 조건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호돈소 물질로부터 해당 화합물이 합성되는 반응입니다. 요걸 생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뭐 얘가 천지백가지로 많을 수 있는데 뭐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바로 H2O가 있다. 그럼 H2O라고 라는 화합물 안에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가 있나요?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죠. 그럼 1기압 25도씨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소로 수소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바로 H2 gas. 그 다음에 산소는 2분의 1 O2 gas.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화학약으로 개수를 맞춰줘서 최종적으로 반응식을 완성시키면 이게 바로 H2O 리퀴드에 대한 생성 반응이 되겠습니다. 뭐 이 하나 더 들어볼까요? 만약에 최종 생성물이 CO2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탄소하고 산소로 구성된 화합물인데 탄소가 1기압 25도씨 조건에서 가장 흔하게 뭐로 존재하죠? 가장 흔하게 바로 흑연이겠죠. 그리고 O2가 호돈소 물질로 가장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뭐로 존재하죠? O2 가스로 존재하죠. 그럼 요 둘의 화학연원 개수를 고려하면 요 둘을 더해서 CO2가 됐다라고 표현하면 이 반응식이 바로 CO2에 대한 표준 생성 반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러한 표준 생성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뭐라고 한다? 저기에 있는 델타 HF 제로라고 하죠. 요거 여기 있는 그 동그라미 표시 이게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노트라고 읽습니다. 근데 원래 발음은 노트가 맞는데 사실 아무도 노트라고 하지도 않아요. 다 제로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것의 의미가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앞서 얘기한 저 표준 조건을 뜻하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자, 저기서 이제 예를 들면 데이터가 있나 모르겠네. 어디 갔지? 있구나. 넣어라 만능 데이터가 어떤 장 있나? 데이터 데이터 찾기가 어려운데 써보자. 어딨지 어딨나 아니 데이터 하나도 안 나오나? 있다. 여기 하나 있다. 286.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반응 같은 경우는 그때 그래서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 열량을 측정하면 대략 마이너스 286 kJ/몰 이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수소에다가 산소를 반응시켜서 H2가 됐을 경우 이런 식의
발열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발열되는 크기가 286인데 그게 바로 H2O 리퀴드의 표준 생성 엔탈피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또 추가적으로 알 수 있냐면 바로 표준 조건에서 가장 흔한 호돈소 물질 자체의 델타 HF0는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최종 생성물이 만약에 수소 기체라고 합시다. 그러면 무슨 원소로 되어 있어요? 수소로 되어 있죠? 그럼 1기압 25도씨에서 가장 안정한 수소로 되어 있는 호돈소 물질은 뭐예요? 수소죠. 그럼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군요. 그러니까 그 호돈소 물질 자체로는 항상 표준 생성 엔탈피를 0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이 바로 이제 그 엔탈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제 여기에서 표준 생성 엔탈피 얘기를 했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결합 에너지입니다. 자, 영어 표현으로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라고 하는데, 소리 잘 들어가나? 짜잔 짜잔 짜잔. 오케이. 소리 잘 들어가죠? 수민동 형쿠. 오케이. 자, 우리말로도 해리, 영어로도 디소시에이션을 생략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는 본드 에너지, 우리말로는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이 녀석은 우선 첫 번째 A 결합 해리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결합 해리 반응. 결합 해리 반응은 어떤 결합에 대한 동등 분해 반응이에요. 요걸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해요. 자, 뭔 말이냐? 예를 들어 수소 분자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았어요. 그럼 우리는 약간의 루이스 구조 혹은 옥텐 룰에 대한 정보가, 그 지식이 있으면 여기도 전자가 있고 여기도 전자가 있고,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가 결합 해리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둘을 다시 원래의 수소 원자로 바꾸는 반응인데, 여기 결합을 이루고 있던 두 전자 있죠. 이 두 전자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양쪽에 똑같이 배분하면서 끊어내는 이런 방식을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또 다른 말로 동등 분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 표현으로는 뭐 호몰리틱 클리비지라고 하는데, 뭐 똑같은 방식으로 전자를 뜯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하나씩. 이 결합 해리 반응, B번에 이 결합 해리 반응, 결합 해리 반응은 언제나란 얘기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외가 절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흡열입니다. 그 흡열량, 흡열 에너지를 흡열량을 B이라고 합니다. B 본드 에너지. 자, 뭔 말이냐? 예를 들어 이 반응.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가 대략 433 kJ/몰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흡열이 되거든요. 이걸 B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에서 다루게 되는 에너지 양 중에 그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퀴즈. 다음 반응 열과 B를 연결하시오. 자, 무슨 말이냐? 그럼 다음 반응이 뭐냐? 얘를 만약에 보이시오? 저 상태에서 한쪽을 기체, 또 한쪽을 기체는 기체인데 음이온 기체 이렇게 바꾸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반응은 결합 해리 반응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왜? 이런 식의 동등분해 반응이 아니니까요. 알겠죠? 그럼 이때 얘는 뭐란 말이냐? 바로 이런 걸 이온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온화 반응이 여기에 있는 이 동등분해의 결합 해리 반응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요렇게. 자, 이런 거는 진짜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수소 가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전자가 있고요.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짜잔 이런 식의 수소 기체와 수소 기체 이렇게 딱 뜯어냈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무슨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바로 결합 해리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결합 해리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이 결합이 또 끊어지면서 수소 혼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뭐를 또 만들어 버리고 싶냐면 이압하면서 얘 수소를 양이온으로 만들고 여기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오게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는 뭐가 관여하게 되죠? 바로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관여하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얘가 양이온이긴 한데 이 전자가 이리 가서 이렇게 음이온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요건 이온화 에너지인데 요 경우는 전자 친화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전자가 1이 들어가서 수 음이온이 될 때 약간 발열이 될 수 있는데 그만큼의 에너지적인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엔탈피 변화 델타 H, 이 반응열 델타 H라고 한다면 이게 여기에 있는 B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바로 저 델타 H는 결합 해리 에너지에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에 그 다음 수소의 전자 친화도 얘를 더한 값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등 분해냐 혹은 이런 걸 이제 이온하냐 혹은 비동등 분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등화의 결합 해리 에너지와 비동등 분해 이온화는 에너지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적 관계를 여러학적인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3. 어떤 주어진 화학 반응열 표현. 자, 예를 들어서 AA, BB, CC, DD 이렇게 AB가 반응물이고 요 CD가 생성물이고 앞에 붙어 있는 소분자 A, B, C, D는 모두 다 화학양론 계수라고 합시다. 이럴 때 이 주어진 반응의 반응열 델타 H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명심하세요. 이렇게 델타 H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델타 HF F 바로 아까 얘기했던 표준 생성 엔탈피인데 표준 생성 엔탈피로 표현을 할 때는 바로 모든 생성물에서 모든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싸그리 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반응 엔탈피를 BE 결합 해리 에너지로 표현을 할 때는 모든 반응물에서 모든 생성물을 빼주는 겁니다. 방향이 서로 반대죠.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 있느냐? 있습니다. 만 어차피 증명을 하나 안 하나 외우는 건 똑같거든요. 그리고 뭐 일반적인 뭐 증명이라기보다는 귀납적 뭐 증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증명을 하나 안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실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카이스트가 됐건 뭐 서울대가 됐건 요걸 이용하건 시험에 억수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요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요거 생성물에서 반응물 빼야 엔탈피 나오고 반응물의 생성물 결합 에너지 빼야 엔탈피 나온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히 열화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연력학제 1법칙이 사실은 조금 더 쉽다고 해야 되나? 근데 오히려 입시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열화학 정도가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연력학제 2법칙이 오히려 입시에 억수로 나오는데 그 연력학제 2법칙에 대한 아주 간단한 정리. 그거보다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좋아 좋아.